오늘 배우는 작품 중에 가장 중요한 작품. 아, 이놈의 최척조는 한번 출제될 때가 됐는데 왜 안 내는 거야? 도대체 수능에 때가 되었다. 깜짝 놀랄 거야, 시험장에. 잘 봐둬야 됩니다. 최척전. 이 도산 12곡이 보면은 내용이 많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수능에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때가 되었다. 다시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제목, 음지의 꽃. 태어나서 처음 듣는 작품이지? 완전 처음 보는 작품. 이 나이덕이라는 작가 자체가 좀 유명하신 분이죠. 작가 네임밸류가 좀 있어가지고 좀 보고 지나가야겠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따라하기 두 번째, 직접 구성 성분.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단어가 있는데 한 번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자, 의미 유형, 중심 의미와 주변적 의미. 자, 그다음 문자의 응용 방식 한번 봅시다. 문자 응용 방식, 연서, 병서, 부서 있는데 병서가 제일 중요하고. 자, 다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피동사동의 전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안긴 문장이네, 안긴 문장. 안긴 문장 파악하고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뭐가 생략됐는지를 보래요. 네, 우리 선생님 지금 요일이 주말이 꽉 차서 저희가 수요일밖에 못 받았어요. 주중 시간표지만 수요일 주 1회로 수능까지 쭉 가는 반이거든요. 특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맡겨보시면 저는 확실하게 장담해 드린다고 할까? 2등급 아이들이 1등급이 많이 나왔고 3등급 찍은 애들도 1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영규 선생님 모시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설명회 이것저것 다니느라 힘드시죠? 제가 더 힘들어요. 설명회만 지금 뭐 한 27번째인가 이게? 너무 많아서 설명회가 제가 좀 이력이 특이해요. 저는 이투스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이투스 내에서는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대치 강사들은 대치, 뭐 분당 강사들은 대치 분당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제가 좀 특이하게도 인강 파급력을 위해서 여러 지역에다가 수업을 깔아놨었어요. 근데 그 수업들이 다 마감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수업 자체가 대치, 목동, 중계, 이 대한민국 3대 학원가죠. 그다음에 뭐 평촌 학원가가 상당히 크거든요. 일산 뭐 학원가 있는 지역은 다 해요 수업을. 근데 그 수업이 다 마감이 된 상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가 평일반인데 수요일반 이 수업 빼고 모든 지역들은 이미 마감이 나 있습니다. 지금 개강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애들 때문에 뭐 설명회 많이 다니시고 힘드실 텐데 애들 보면은 좀 안쓰럽고 안타깝고 하시죠. 또 내년에 이제 고3 올라가니까 좀 걱정도 되고 하실 텐데 제가 항상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애들 공부 안 해요. 이게 학부모님들이 보통 보면은 안달이 계신데 저는 밖에 있는 아이들을 보잖아요. 애들 요즘 코로나 세대의 수험생들은 약간 워라밸 고3 본인들 즐길 거 충분히 즐기면서 그러면서 수험생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안달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수능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만 잘 알고 뒷바라지만 좀 잘 해주시면 어차피 안 하는 애들은 안 해요. 그리고 할 애들은 자기가 알아서 또 하기도 하죠. 뒷받침만 잘 해주시면 돼요. 어떤 학부모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번 설명회 때 딸인데 고3 올라가는데 이과다. 거기다가 이제 미적도 아닌 기하 벡터를 선택하려고 한다. 애가 공부할 양이 많을 텐데 애가 좀 체력적으로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체력이 부족할 정도로 애가 공부를 한다? 여기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알아서 애가 공부해서 대학 가겠죠. 그 정도면은. 그죠? 뭐 어쨌든 아무리 봐도 수험생활을 하는 아이들보다 뒷바라지 하시는 부모님들이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영상 찾아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끼줍쇼라는 프로그램의 대치동 편에 제가 출연을 했었어요. 그때 대치동 강사 중에서 저한테 섭외가 와가지고 그때 제가 전국 방송에다가 대놓고 말했어요. 애들 보약 먹이지 마시라. 본인들 드시라. 애들 그렇게 힘들지 않다. 막 이런 얘기를 전국 방송에 쐈었는데 사실입니다, 사실. 그죠? 자, 일단 올해 수능 간단히 뭐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올해 수능 국어가 어떻게 출제됐죠? 난이도가 어땠죠? 큰일 납니다.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쉬웠대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쉬웠나요 이게? 이 난이도를 잘 보시면 언어 매체 기준으로 1등급 컷이 89점이 떠 있죠. EBS 기준으로. 1등급 컷이 89점 정도면은 이거 쉬운 시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서 자꾸 올해 수능 국어 쉬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쉬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전제로? 좀 더우시죠? 좀 끌게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신문 기사 찾아보시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쉬웠다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서술어에만 꽂혀요. 쉬웠다. 드디어 국어가 쉬워지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난이도를 보시면 적절하게 잘 낸 시험이다. 오랜만에 난이도 조절에 성공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평가원에서는 항상 국어 영역 1등급 컷을 90점 정도에 맞추는 걸 목표로 함. 이렇게 하고 출제를 하거든요. 거의 근사치에 근접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1교시 국어 영역이 난이도가 적절하게 잘 출제된 시험이다라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건 이런 거죠. 그럼 내년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내년 난이도가 이럴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때 누가 말하면 싹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도 몰라요. 이 수능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출제위원들도 문제를 내놓고 모릅니다. 컷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상 최악의 불수능이라고 했던 작년 수능 국어 때도 출제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등급 컷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출제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 때 뭐 내년 난이도가 어떨 것이면 이거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지금 올해 수능 국어 출제위원들이 난이도와 관련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난이도 산정이 됐다. 그러면은 요걸 기준으로 내년 수능도 출제하려고 하겠죠? 뭐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예상대로 안 돼요. 근데 잘. 그다음에 요즘 수능 국어 예전만 해도 이제 수학 때문에 재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작년 수능이 워낙 어려웠어서 그런 건지 올해 재수 반수 N수생들은 국어 때문에 재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수학보다 국어 때문에 재수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을 실제로 보면은 국어를 갈수록 어려워하고 좀 싫어합니다. 일단 요즘 수능의 세 가지 트렌드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영역 간의 융합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일단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씨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비문학 안에서도 두 개의 글을 통합해서 내는 주제 통합형 지문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문학 안에서도 시 두 편 플러스 수필 하나, 운문과 산문의 복합 지문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선택 과목 안에서도 화작 융합 지문, 언매 융합 지문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이러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학교 내신에는 이런 형태의 지문이 안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가 괴리감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수학 같은 과목은 우리 학교 내신은 계속 1등급이 나오는데 전국 모의고사 보면 4가 뜬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내용이 딱 내용적인 지식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는 과목이잖아요. 수학이나 탐구는. 국어는 범위가 정해진 시험을 보는 내신 국어는 1등급이 나오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2등급이나 3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적 등락폭이 좀 심하죠. 수학은 3월, 6월, 9월 모의고사 때 1로 가다가 수능 날 갑자기 3 이런 경우는 없어요. 계속 그 근처에서 놀아요 성적이. 근데 국어 영역은 1 주변에 이런 경우들 보셨을 거예요. 계속 1등급 찍다가 수능 날 갑자기 당황하면서 애가 글 안 읽혀서 4등급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이런 데서 벌어져요. 일단 지문 구성 자체가 내신하고 많이 다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즘 뭐 비문하기 어렵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독서 영역 올해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틀린 10개 문제 중에 70% 이상이 비문학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5년 전, 10년 전을 뒤져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건 뭐냐면 평가원 출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능 국어에는 크게 봤을 때 세 영역이 있다. 문학, 비문학, 선택 과목. 17문제, 17문제, 11문제 해서 토탈 45문제인데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세 영역 난이도 안배를 골고루 하였다. 발표를 했어요. 당연하죠. 매년 비문학만 일부러 어렵게 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 산정을 골고루 하였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애들은 중요한 거는 평가원이 어떻게 냈느냐가 아니라 아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잖아요. 매년 이 결과가 나와요. 애들은 비문학에서 싹 다 그냥 몰아서 틀립니다. 이유가 뭔지를 저도 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잖아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아이들이 비문학을 못하더라. 왜 그러느냐? 애들 잘못이 아니에요. 학교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고1 때부터 일주일에 한 4시간, 5시간씩 학교에서 계속 국어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신을 잘 따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데 학교 국어 교육 자체가 어디에 많이 치우쳐 있죠? 문학 그리고 문법 쪽에 치우쳐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신 내기도 편하고 평가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저도 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비문학이나 선택 과목 화작이나 또는 매체 영역 이런 거 문제, 그거 중간 기말 이렇게 문제 다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교육이 문학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상대적으로 비문학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도 학부모님 세대처럼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옛날하고 똑같이 배워요. 막 뜻 받아 적으면서.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배워야죠.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보량이 많은 과학 기술 지문 독해하는 방법 배우셨나요? 학창 시절에? 배운 적 없으시죠? 비문학 경제 지문에 3점짜리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 배운 적이 없죠. 요즘 애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국어 교육은 어머님 세대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국어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문학 작품들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비문학에서 이렇게 몰아서 틀리고,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내년 수능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어떨 것이다 몰라요. 모르는데 확실한 건 내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애들 비문학에서 싹 몰아서 틀리게 될 거예요. 결론은 비문학을 잘 하는 애들이 유리한 시대인 거죠. 국어는. 그다음 세 번째 EBS 연계율이 몇 %죠? 70에서 50으로 줄었죠. 요즘 애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작년부터 이제 50%로 줄었잖아요. 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EBS 연계율이 70에서 50으로 20%가 줄었다. 너네 어떡할래? 할래 안 할래? 애들 반응이 뭐냐? 20% 깎아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래요. 야, 하면 하고 안 하면 하는 거죠. 어떻게 20%를 덜 공부하니? 그랬더니 좀 덜 하면 돼요. 이래요. 아이들의 특징은 입시 제도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하나라도 덜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애들이. 이게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예 연계를 없애면 없애는 거지.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고 70에서 50으로 줄여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죠? 문학 작품들이 거의 절반가량이 EBS 수록 작품이 출제가 됩니다. 아까 영상 저 오기 전에 하나 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작품 때가 되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작품들이 이번에도 대거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문학 파트에서 그러니까 EBS가 문학, 비문학, 선택 과목 다 연계가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비문학이나 선택 과목은 이게 연계구나를 못 느껴요. 왜냐면은 키워드만 따다가 수능 출제 교수님이 다시 작성합니다. 글을.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게 연계인가? 긴가민가 해요. 근데 문학 작품은 원작을 훼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EBS 작품을 그대로 따다가 딱 시험지에 실어놔요. 그 애들 입장에서 이제 체감 연계, 몸으로 느끼는 연계율은 문학 파트가 높은 거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은 반드시 문학 파트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다음 선택 과목. 이 선택은 아마 이제 다 애들은 끝나 있는데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자녀가 뭐 선택했는지는 아시죠? 어머님 자녀는 뭐 한대요? 엄매한대요? 왜 엄매한대요? 왜 엄매를 한다고 하던가요?
아들인가요? 딸이요? 똑똑한 겁니다.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애들은 자기가 선택 과목을 하나 이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왔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화법과 작문도 많이 배워보고 언어와 매체도 골고루 배워본 상태에서 고3 올라가면서 나는 이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응시하겠다. 이 정상이죠. 애들한테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학생이죠. 학부모님이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학부모님이시구나. 네, 학생인 줄 알았는데 보통 보면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고1, 2 때 화법과 작문 학교에서 배웠니?라고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배운 학교가 거의. 그러면 언어와 매체는 배웠니? 물어보세요. 애들은 엄마 언어 파트 문법은 이거 학교 내신 때 좀 했어. 근데 매체 파트는 배운 적 없는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택 과목 두 과목을 다 배워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사실 화법과 작문은 특히 그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언매 쪽으로 특히 이과 애들을 언매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이과의 성향이나 표준 점수가 같은 점수면 언매가 유리하니까 언매하는 게 좋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학원가가 더 문제인데 학원가는 거의 다 언매 쪽으로 유도를 해요. 설명회 다녀보시면 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친구들 또는 이과 상위권은 언어 매체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표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되게 위험한 판단. 왜냐면은 수학은 만약 우리 애가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런데 애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 그럼 원서도 못 내요. 그 화작을 선택하면은 서울대 의대 원서를 못 내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표점이 유리하네 막 이런 얘기만 해요. 학원가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모든 학원들의 겨울방학 시간표를 잘 보시면 언어와 매체, 6회 특강, 겨울방학 때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화법과 작문, 겨울방학 특강 한 군데도 없을걸요. 다시 말하면 화작은 돈이 안 됩니다. 학원 입장에서. 깔아도 수강생이 오지 않아요. 언매는 애들이 겨울방학 때 언매 한번 해놔야지 그러면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서 언매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되게 위험한 거죠. 6평 끝나고 나면 6월 평가원 끝나고 나면 언매하던 애들의 많은 숫자가 못하겠다 나 이거. 이 언매하고 4개 틀리는 이거 화작하고 2개 틀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나 화작할래. 도망갑니다. 화작으로. 늦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어떻게 다시 공부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뭐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선택의 기준은 아이의 성향이에요. 자, 본인 자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하면서 자라서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 아이이다. 그런데 암기 과목 이런 걸 되게 싫어한다. 이런 애들은 화작을 하고 다 맞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애는 내 자녀지만 어렸을 때 책을 너무 안 읽었다. 좀 내가 봐도 무식하다 애가 좀. 그리고 애가 좀 뭐라 그럴까 범위가 정해진 영역 그거 공부하는 거에는 좀 강하다 애가. 그런 아이들은 언매가 성향상 맞습니다. 이건 아이의 어떤 성향을 보고 선택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유리하대. 이런 설명회 때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 이런 거 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예를 들면 언매가 올해 어렵다 얘기 들으셨죠. 화작은 상대적으로 너무 쉬웠다. 이거 2개 틀린 애나 이거 다 맞은 애나 똑같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가 유리한 애 불리한 애 문제로 따질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공통 과목부터 완벽하게. 자 이거 잘 들으세요. 동점자가 발생하면 예를 들면 두 학생이 있었는데 둘 다 언매였어요. 근데 공통 과목 60점, 선택 과목 20점. 그럼 80점. 어떤 애는 공통 과목 65점, 선택 과목 15점. 그래도 80점. 동점이 나올 수 있죠? 공통 과목을 잘 본 애가 표준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공통 과목부터 완벽하게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하나 픽하면 1년을 밀어붙이는 거지 중간에 못 바꿉니다 이거.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데 애들은 어차피 고3이 되면 기출 문제와 EBS 수특 수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모든 학원이 다 그렇고 어차피. 근데 이거 대다수 애들이 거꾸로 공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출이 뭐죠? 이미 출제되었다 이런 뜻이죠. 기출 문제는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 이런 뜻이잖아요.
최근 5년 안에 출제된 지문은 내년 수능에 절대로 재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지문의 내용 학습을 합니다. 그거 어차피 안 나올 건데. 그리고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문제집 풀듯이 문제를 풀어요. 너 EBS 수능 특강 공부했니?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다 풀었어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걸 문제집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EBS는 지문이 연계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 학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출은 이제 내년 수능엔 나올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유형 중심으로 해결 전략을 공부하는 게 맞죠.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걸 뒤집어서 공부합니다. 왜? 다 수업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아까 뭐 영상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뭐 이거 한번 쭉 보시면은 왼쪽이 수능 시험지, 오른쪽이 이제 제 교재예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이 작품 나이덕 작가의 음지의 꽃. 이 작품이 출제될 거라고 예상한 대치동 강사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아까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런 말을 하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생소한 작품일 텐데 작가 네임밸류가 있다. 이 작가 때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이게 3점짜리 문제도 답이 3번이었는데 홀씨들에 담긴 의미 제 교재에 딱 그 시어가 정리가 돼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적중이 됐어요. 그다음 독서. 그러니까 문학은 뭐 연계 지문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비문학은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이 자기가 직접 쓰는 글입니다. 같은 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올해 해설 강의를 수능 해설 강의를 이제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러다가 나 잡혀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문학 지문 비교해 보시면 왼쪽이 수능 시험지. 독서의 의미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 행위이며 뭐 저저저가 나오죠. 오른쪽이 제 교재. 독서라는 건 글을 매개로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행위이다. 이 내용이 되게 유사하죠.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그다음 더 대박 지문은 요거였어요. 6문제짜리로 출제된 가나용 주제통합형 지문의 내용이 18세기의 실학자인 이익이 서학을 어떻게 수용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해부학과 생리학 이런 내용. 오른쪽이 제 교재예요. 18세기의 실학자 이익이 서양의 의학 중에 해부학과 생리학을 어떻게 수용했느냐 똑같죠 내용이. 이런 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아이들은 비문학 지문을 풀면서 아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 느낌으로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이들이 이제 뭐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뭐 법률 지문도 비슷하게 나오고 문법은 5문제가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제 아이들이 이렇게 잘 봤습니다. 시험을 뭐 다 맞고 하나 틀리고 뭐 이런 친구들인데 얘 가운데 있는 애가 이제 평촌에서 수업 들은 애 97점이면 이제 언내 선택하고 하나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제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1등급 아이들도 많이 앉아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걔네들은 제가 솔직히 강사로서 생각해봐도 들어올 때부터 1등급이었던 열심히 하는 걔네들은 다른 수업을 들었어도 1등급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들어온 친구들 또는 다른 수업을 듣다가 6평 이후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야 이거 성적 안 오른다 큰일 났다 친구 따라서 막 오고 이런 애들 올해 기준으로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들어온 애들 중에서 이제 성적 취합을 다 했죠. 수능 끝나고 그중에 60% 이상이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그 등급대의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중에 이 가운데 있는 애는 원래 저한테 배우기 시작할 때 국어가 모의고사 8등급이었어요. 8등급이면 뭐냐면 8등급이면 그냥 한국어를 하는 원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국어는 열심히 읽고 풀기만 해도 8, 9 이런 등급이 나올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누구나 9등급도 읽을 수는 있잖아요. 한글을. 근데 그 친구가 수능에서 이거 한 개를 틀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게 됩니까? 수학은 안 돼요. 수학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지식적인 내용이 축적되어 가는 과목이죠. 중간에 어느 과정에 구멍이 뚫리면은 그 위를 쌓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어 영역은 1등급이건 9등급이건 다 한글 읽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학 1등급과 수학 4등급은 인간의 종류가 다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국어 1등급과 국어 4등급은 사실 실력 차이가 백지장 하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등급에는 지규법, 은유법 이런 거 아는데 4등급은 지규법, 은유법도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걔네도 그거 다 알아요. 1등급에는 한글을 읽을 줄 아는데 9등급에는 한글을 못 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어가 이제 다른 영역을 포괄하는 도국 과목이잖아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누구나 읽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면. 그리고 수업 자체가 다 한국어로 국어로 진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8등급이었다가 수능날 하나 틀리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 9편까지 뭐 4등급이었는데 수능날 하나 틀렸다 이런 애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의외성이 있는 과목 국어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현장에서 강의하는 내용들 뭐 특징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제 수업에 이게 제가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넌 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했을 때 애가 탁 던진 말이 요겁니다. 그래서 설명회 때 이 멘트를 넣었는데 저희들 세대를 이해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애가 이제 제 수업의 모토 자체를 정확하게 짚은 건데 요즘 아이들이 국어를 싫어하는 결정적인 이유 활자 세대가 아니에요. 미디어 세대입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깨알 같은 글씨를 읽으면서 그게 익숙하게 자란 세대가 아니에요. 화면, 이미지, 영상 그리고 긴 걸 쳐다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유튜브도 요즘에 애들 긴 거 안 봅니다. 유튜브 쇼츠 막 이런 거 보죠. 이런 세대 아이들하고 요즘 수능 국어는 스타일이 안 맞아요. 애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 과목 자체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 대치동 특히나 대치동의 많은 국어 수업들은 어떠냐면 지문에 대한 장악력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문학 지문이라고 치면 1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글을 이해하며 읽는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지문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장악한 상태에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나간다. 이게 되면은 국어학원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능을 봐도 걘 무조건 1등급 나와요. 요즘 애들이도 괴력이 어떠냐면 올해 수능 14번에서 17번 과학 지문 킬러 지문이었는데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지문이었어요. 그런 지문을 보면 애들은 이래요. 1문단을 쭉 읽으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구나 파악을 해요. 2문단을 읽으면서 1문단을 까먹어요. 그리고 3문단을 읽으면서 1, 2문단을 동시에 까먹어요. 마지막 문단까지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 지문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요. 그 상태에서 문제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 1번 딱 보면 헐 기억나지 않아 이렇게 돼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그러면서 다시 읽어요. 그리고 한 문제 해결해요. 문제 2번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선택지 1번 헐 또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원모 타임 하면서 또 읽어요.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중앙일보 기사를 보시면 1교시 국어를 시간 안에 다 풀어낸 학생의 비율 37%, 63%는 시간 안에도 다 못 풀죠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지문을 쳐다도 못 보고 찍거나 아니면 시간에 쫓기면서 밑줄만 대강 찾아다니면서 풀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어휘력.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인기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 어휘력이 이런 적 없으세요? 자녀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 애가 이렇게 무식한가? 아니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지금?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수능에 출제된 문장이에요. 고전문학도 아니고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은 그냥 다 한글로 써 있어요. 고전문학처럼 한자 섞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채무를 이행하여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변제라 한다. 이 법지문의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거 읽고 나면 애들이 변제? 막 이래요. 그 자기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이게.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 채권자, 채무자. 이게 사람 같긴 한데 누가 빌려준 사람이지?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왜 애들은 채권 채무 관계 이런 게 이제 일상에서 쓰던 말이 아니다 보니. 18세기 실학자 이익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 피력? 막 이럽니다.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약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장악해라, 머릿속에 구조화해라 이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듣고 나면 애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는 오케이 구조와 이렇게 알았어. 장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집에 가서 자기가 지문을 보고 문제 풀 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업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노는 거죠. 저는 애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자 해서 일단은 어휘력 보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문 독해 과정에 있어서도 한 호흡으로 끝까지 다 읽고 구조하기 어려우면 두 문단씩 끊어가면서 문제 풀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만큼을 주고 문제 풀려고 하면 못 푸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한 두어 문단 잘라가지고 문제 풀려고 하면 잘 풉니다. 요즘 아이들이 단기 기억력은 좋은데 장기 기억력이 좀 약한 거죠. 특히나 독해 과정에 있어서 그런 방법들로 지도를 한 결과 2, 3등급 애들 중에 60% 이상이 어떤 수업을 들어도 안 되던 애들이 제 수업 듣고 하나 틀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은 여기 보시면 대치, 목동, 평촌 뭐 이런 식이죠. 한 군데서만 수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수업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컨텐츠. 저는 일단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애들이 컨텐츠로 용돈 벌게 하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3학년 때 애들 잘 보시면 이감 모의고사 들어보셨죠? 여기저기서 막 이감 모의고사, 간쓸게, 한수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시대 이제 서바이벌 모의고사 막 자료들을 막 사와요. 책상에 보면 자료들이 막 쌓여갑니다. 그거 보시면 우와 우리 딸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가서 열어보시면 엄청 열받으실 거예요. 자료는 쌓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애가 푼 건 얼마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료를 학원들이 막 주니까 많이 받아와요. 그리고 자기가 풀 수 있는 거 하나 딱 풀고 나머지 5개를 당근마켓에 올립니다. 진짜예요. 당근마켓 들어가서 서바이벌 딱 쳐보세요. 뭐 이것을 쫙 뜹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료를 받아오는 게 그게 공짜가 아니라 사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카드 받아서 6만 원어치 자료를 사요. 그리고 1만 원어치 풀고 5만 원은 팔아서 용돈벌이. 요즘 아이들 특징이에요. 저는 그 꼴은 못 봐요. 저도 파이널 과정에서 이감 모의고사나 한수 모의고사 이런 거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기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분량으로 꼭 해야 되는 것들 그걸 제공을 하고 제공한 과제에 있어서는 다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 관리는 이제 대치동 수업들이 이제 아이들을 믿는 측면이 있어요. 워낙 대형 강의들로 진행이 되다 보니 자료는 내가 이번 주에 이만큼 주겠다. 근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검사 이런 것들은 3학년 수업들에선 거의 없어요. 갖고 가서 뭐 알아서 보겠지 이건데 안 봐요 애들. 그냥 받아가기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른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봐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반 신영균 수업을 들었더니 우리 애가 3등급에서 갑자기 1등급이 됐다. 그러면 저 재벌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애들마다 약점 그게 있을 텐데 어떤 아이는 고민이 이거예요. 내가 시간 안에만 다 풀면은 등급 한두 개 오를 텐데 그런 애들에겐 본 수업과 별개로 시간 안에 문제 푸는 방법과 관련된 특강을 제공을 합니다. 동영상으로. 그다음에 외국 살다 온 기간이 길었던 애들은 고전 시가 원문 같은 거 보면 거의 까막눈이 돼버려요. 한자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고전 문학 읽는 방법에 관련된 강의를 걔한테 또 따로 보충 동영상 강의를 제공합니다. 물론 제 수업을 들으면 언매 특강 이런 거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본 수업은 공통 수업을 진행하고 보충 필수 수업으로 이미 20강의 이상으로 자세히 촬영을 해놨어요. 그 강의가 동시에 선택 과목 강의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언매 특강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국어 강사들이 엄청 게으릅니다. 저도 국어 강사지만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감 모의고사 이런 거. 요즘 강사들이 국어 강사들이 어떠냐면 이감 교육에서 이감 컨텐츠를 받아와요. 간쓸기하고 모의고사를 받아와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학생들한테 교재비를 걷어서 이감 교육에 결제해 줍니다. 교재 중개인인 거죠. 그 과정에서 수수료 한 5% 먹고 뭐 이런 건데 저는 강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컨텐츠 생산하고 문제 만들어야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1년에 약 30회분의 제 모의고사가 나와요. 개인 브랜드 모의고사가. 여기다가 플러스 파이널 기간에 이감이나 한수 모의고사를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모의고사 숙제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매주 애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쓰는 이게 자아 비판 보고서예요. 나는 이게 문제예요, 선생님 이렇게 씁니다. 문학은 이렇고 문법은 이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걸 왜 쓰냐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설명회 끝나고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쪼르르 따라 나오시더니 우리 애가 아들입니다. 의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 탐구 두 과목 다 1인데 우리 애가 국어만 3등급이 나옵니다. 우리 아들의 문제가 뭐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걔를 본 적이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에요, 애들. 제 수업을 듣는 애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제가 원래 3등급이었다가 선생님 수업 듣고 2등급까지 올라왔는데 1등급 문턱을 못 넘어요. 저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런 애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넌 죽어도 1등급을 맞을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 문제점을 엄마가 알겠어요. 선생님이 알겠어요. 자기가 알아야 그걸 보완하는 학습을 하죠. 그래서 자 비판 보고서를 쓰게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첨삭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너 지금 1등급 맞으려면 요거 보완 학습 여기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방금 보여드린 신영균 모의고사 바탕으로 성적표가 나가는데 시는 몇 등, 소설은 몇 등, 선택 과목은 몇 등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애가 제일 약한 영역이 딱 드러나겠죠? 한 달에 한 권씩 이게 나갑니다. 애 이름 박힌 모의고사. 너는 이게 약하니까 요거 보완 학습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간쓸게나 이런 이감 교육의 문제 물론 질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거를 그냥 과제로 뿌렸을 때 문제는 뭐냐면 제 수업과 과제물이 진도가 따로 논다라는 거. 왜냐면 이감 교육의 그런 간쓸게나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제 진도에 맞춰진 과제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파이널 과정에서는 괜찮은데 초반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제 진도에 맞춤 과제물들을 이렇게 책으로 제작을 합니다. 매주. 이게 이제 매주 한 권씩 다 제공이 될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제 수업 듣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아요. 제 수업엔 4등급이었는데 다 맞거나 4등급이었는데 1등급 이러면서 이제 서울연고대도 가고 이러는데 제가 매년 보여드리는 거 이거죠. 설명회 때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아이 정가영. 개명했어요. 애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사주팔자를 보고 이제 정세훈으로 개명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운동선수였습니다. 테니스 선수. 근데 청소년 국가대표. 기본적인 근성이 있는 애겠죠? 얘가 이제 대학 붙었어요. 병원에서 매일 17시간씩 공부했대요. 수술하고 나와서 제 어휘책 보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제 모의고사 숙제하고 근성이 남다르죠. 중환자실에서 수술 받고 나와서 모의고사 풀어요. 다음 주 숙제다 이러면서. 그리고 맨날 마약성 진통제 달고 있으면서도 해내고 싶어서 악착같이 했대요.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성적이 많이 올랐대요. 많이 올랐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얘는 운동하던 애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봤겠죠. 국어가 6등급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8등급은 그냥 한글 하는 원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읽고만 풀어도 한 6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날 다 맞았어요. 그리고 수학은 7등급이었어요. 공부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수능날 100점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등급만 나오죠. 1등급. 그리고 과탐 두 과목이 50점이 만점이죠. 50, 47. 그리고 한국사 등급만 나오죠. 1. 토탈 전 과목 토탈 한 개를 틀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그리고 연세대 의대에 합격해서 유명한 외과 의사를 목표로 지금 연대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6년 장학금 받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집에 가서 애 얼굴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얘를 왜 키우고 있을까? 밥 먹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을 겁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얘기했던 거 뭐냐면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한 건 물론이고 멘탈 관리가 굉장히 좋았다. 수험생활 하다 보면 좀 힘든 측면이 있는데 그런 멘탈 관리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아이들을 붙잡아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 설명회 많이 다니시겠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강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없으세요? 저도 포함해서 야, 참 말 잘한다. 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직업인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저 사람 괜찮았어. 저 사람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냥 일탈해. 이 사람은 유명하대 그냥. 마감 난다고 그러니까 막 안 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누구한테 보냈을 때 우리 아이의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를까?
저도 이제 경험을 제 좀 어머님들이 보시기엔 제가 좀 젊어 보이는 모양인데 좀 젊어 보이나요? 확실히 말씀드리면 저하고 어머니하고 몇 살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꽤 있는 편이에요. 아 이렇게 말씀드리겠구나. 강사 경력 20년째예요. 아 관리가 무지하게 잘 돼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꽤 있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강사한테 보내는 게 좋으냐. 어떤 과목이 부족할 때 애를 대학생 과외를 시키는 건 안 됩니다. 고3 때는. 저도 대학생 때 과외 많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게 가르쳤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대학생 과외는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 1타 강사 강의를 듣게 하면 무조건 성적이 오르느냐. 그렇게 치면 저도 이투스 1타 강사인데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이 부족할 때 어떤 선생님한테 맡기면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르느냐. 애가 그 선생님 좋아하면 됩니다. 그 선생님이 시키는 걸 잘 하고 수업을 앞에 앉으려고 하고 열심히 들어요. 제 수업도 항상 대형 강의실인데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듣던 애들 거의 다 1등급 나옵니다.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도 신영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저를 잘 따라요. 그래서 제 아이들이 성적이 저는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역 무슨 대치 1타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서 수업을 한 타임밖에 안 해요. 그것도 수요일 날 평일에 한 타임을 진행을 하는데 제 수업에 맡기시면 타겟은 딱히 없는데 2등급이나 전국 모의고사 2등급 정도 또는 3등급이다 하면은 제 수업을 들으면 60% 이상의 확률로 수능은 1등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국어 때문에 뭐 대학을 못 갔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쨌든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